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물권법 제13주 13회죠. 마지막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학기가 다 지났네요. 예, 이번 시간이 마지막 수업인데요.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기말고사가 또 우리가 12월 16일 날 있죠. 여러분들 중간고사 아직 다 면담하지 못했지만은 이제 중간고사 결과 바탕으로 해서 기말고사에 좀 더 분발해서 다 좋은 성적을 거둘 수는 없겠죠. 상대평가이니까. 하지만은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시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마지막 수업은 여러분들과 함께 비전형 담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형 담보제도는 지금은 이제 많이 이용되지 않는 담보제도이기 때문에 판례도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도는 약간 좀 떨어지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정상적인 담보제도, 저당권제도가 잘 활용되지 않고 이런 이제 비전형 담보제도가 활용되다 보니까 가등기 담보라든지 양도담보제도가 활용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채무자들의 피해를 입는 일이 늘어나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제 이 가등기담보법이 만들어졌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가등기담보법이 만들어지니까 채권자들이 폭리를 취하거나 이제 이럴 수 있는 가능성들이 사라지게 돼버렸죠. 결과적으로 그런 이제 규제에 의해서 이제 가등기 담보제도 등이 잘 이용되지 않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비중이 상당히 이제 약해지긴 한 부분이긴 한데 그런데 객관식 시험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사례 문제에 가끔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내용들을 이 부분 중요성이 약하다 할지라도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 먼저 출석부 시험부터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을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만약 변제기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갑이 소유하는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약정 당시 엑스토지의 시가의 원금과 변제기까지 이자의 합산액을 토지의 시가가 원리금을 이제 원금과 이자의 합산액을 훨씬 상회하고 있었던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엑스토지의 시가보다 원리금이 더 많았으니까 607조, 608조가 적용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 대물변제 약정을 한 상황인 거죠.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하죠. 갑은 위 약정 시 위 채무의 담보로 을에게 엑스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양도 담보를 한 거죠. 소유권을 넘겨준 거니까. 변제에게 갑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을은 변제기 다음날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병에게 엑스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경우 갑은 채무액을 변제하고 병의 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자, 양도담보 같은 경우라도 청산 절차를 거치고 청산을 해야지만 결과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소유권을 이제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양도담보권자가 제3자한테 처분한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악의가 아닌 이상은 선의인 경우에는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게 되죠. 따라서 병이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게 되니까 갑이 아무리 채무액을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겠죠. 1번은 맞는 말이 됩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갑은 위 약정 시에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에게 엑스토지에 관해서 가등기를 맞춰 주었습니다. 이제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된 상황이겠죠. 변제기에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을은 그 다음날 갑에게 적법한 청산 통지를 하고 정당하게 산정된 청산금을 지급한 다음 미리 받아둔 서류를 이용하여 본등기를 마쳤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일단은 청산금은 적법하게 지급되었지만은 원래 청산금은 2개월간의 청산기간이 끝난 다음에 지급해야지만 적법한 청산금 지급이 되겠죠. 따라서 그런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청산금이 지급되고 청산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청산금을 지급했다 할지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당연히 무효인 것이고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의 효력도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원래는 무효이지만은 그로부터 4개월이 경과됐다면은 청산 기간이 경과한 것과 마찬가지인 결과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후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청산 절차를 거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을의 본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본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 4개월에 갑은 채무액을 변제하고 본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말소할 수 없다면 맞는 거죠. 말소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은 틀린 거게 됐지만 적법한 통지 절차를 거쳤지만은
본등기를 마쳤지만은 4개월 후에 채무액을 변제하고 본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없다가 맞는 거죠. 일단은 4개월이 경과됐으면은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이제 유효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갑이 더 이상 이제 채무액을 변제한다 하더라도 을에 대해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게 됩니다. 이제 본등기의 무효 사유가 치유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3번 문제입니다. 갑은 위 약정 시에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을에게 X토지에 관한 가등기를 맞춰 주었다. 가등기의 담보를 설정해 준 거죠. 위 가등기 전에 X토지에 관해서 갑의 명의로 병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제 여기서 이 사안에서는 이제 병 명의로 저당권이 이미 설정돼 있던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돼 있던 토지에 이미 병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던 경우이고요. 갑이 을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변제기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병의 신청에 따라 위 근저당권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었다. 을은 바로 청산 통지를 하고 정당하게 산정된 청산금을 지급한 다음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마쳤다. 이 경우 을의 본등기는 유효하다. 자, 여기서 아마 이게 이제 갑이 아니라 병이 되겠죠? 네. 갑이 병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변제기로부터 6월이 경과한 시점에 병의 신청에 따라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개시되었다. 자, 병이 이제 원래부터 설정되어 있던 경매를 개시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가등기 담보권자는 그 경매에 참가해서 저당권자처럼 우선 변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이제 경매가 신청된 다음에는 청산 통지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본등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청산 절차를 갖춰서 본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 이때 이제 가등기 담보권이라고 하는 건 저당권처럼 취급이 되는 거니까 저당권자처럼 담보권자로서 경매 절차에 참가해서 이제 우선 변제를 받는 방법만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매가 개시가 된 다음에 을이 이제 청산 통지를 하고 정당하게 청산금을 지급한 다음에 자신의 명의로 본등기를 마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본등기는 유효하다. 유효한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매매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607조, 608조에 의해서 무효로 되는 무효로 되는 대물변제 예약의 경우에 적용이 되죠. 607조, 608조는 소비대차 계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가등기를 하거나 가등기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양도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맞는 말이고요. 5번입니다.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의 액수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의 액수에 미치지 못하여도 담보권 실행 통지로서의 효력이나 청산 기간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자, 청산금 자체가 평가액 자체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담보권 실행을 위한 통지로서의 효력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청산 기간 자체는 진행이 되고요. 다만 나중에 본등기를 청구하거나 또는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이 지급이 그래야지만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자체가 청산금 통지 자체가 이제 정당하게 평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산 절차의 진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5번은 맞는 말이 되겠죠. 자, 6번입니다. 가등기 담보권자와 채무자의 특약으로 청산 절차 없이 본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당사자가 청산 기간 없이 청산 기간 경과되지 않고도 본등기를 하기로 당사자 간에 약속을 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한 본등기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의 효력도 없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등기는 무효이고요. 채무자한테 불리한 약정이기 때문에 무효일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그러한 본등기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도 효력이 없게 됩니다. 6번 지문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7번 지문입니다. 가등기 담보권 실행 통지의 상대방이 수인일 때에는 일부에 대한 통지가 누락된 경우 청산 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 실행 통지의 상대방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 등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채무자나 물상 보증인이나 또는 제3취득자가 실행 통지의 상대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통지가 누락된 경우에는 청산 기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통지가 이루어져야지만 청산 기간이 진행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가등기 담보권자가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유한 경우 악의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제3자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뭐 양도담보의 경우에 아직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양도담보이든 또는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무효인 경우이든 일단은 담보권자가 소유자임을 기화로 해서 제3자한테 소유권을 넘긴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지만은 근데 악의 제3자인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이제 본등기가 무효인 거니까 양도담보 등기나 본등기가 무효인 거니까 그 무효인 등기라고 하는 것을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8번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9번입니다. 가등기 담보권자가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고 선의의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은 채무자는 가등기 담보권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네, 그렇죠.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채무자는 채무액을 갚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할 수 없게 되잖아요. 이제 본등기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할 수 없게 되고 뭐 가등기도 말소할 수 없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채무자는 적법한 청산 절차에 거치지 않고 이제 소유권을 이제 채권자 명의 소유 본등기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채무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하게 되죠. 따라서 이 경우에 채무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경우에 이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금액은 이제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 금액에서 목적물의 가액에서 청산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 손해액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입니다. 가등기 담보권자가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본등기는 무효이지만 당사자의 특약에 의한 때에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담보 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효력이 있다. 가등기 담보권자가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본등기는 무효이죠. 그다음 당사자의 특약에 의한 때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목적물의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 일단은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본등기는 당연히 무효이고요. 그 경우에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의 효력도 없습니다. 이제 단순히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 예약이 무효인 경우에 그 대물변제 예약은 무효이지만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효력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등기담보법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 절차가 없었다면은 그런 본등기가 무효이고요. 그 무효인 등기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효력도 없습니다. 10번은 틀린 말이 되겠네요. 11번입니다. 채무자 갑소유의 엑스토지의 피담보 채권을 3억 원으로 하는 을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건 좀 한번 써볼까요? 네. 채무자 소유의 갑토지 X가 있고요. 이제 갑은 채무자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을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을은 채권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을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요. 갑이 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또 채권자 병이 있는 거죠. 이 사람도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엑스토지에 대해서 가등기 담보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가등기 담보권을 설정해 준 경우에 그 시점에 엑스토지의 시가가 4억이고 갑의 병에 대한 채무액이 1억 5천이라면 병이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무효인 것은 아니다. 자, 이거는 지금 가등기 담보법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되는가라는 걸 묻는 것이죠. 가등기 담보법은 당연히 채무 원리액, 이제 채무 원리금이 목적물의 가액이 액보다 더 큰 경우에 이제 목적물의 가액이 채무 원리금보다 더 큰 경우에 결과적으로는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되겠죠. 여기서는 지금 채무 원리금이 얼마일까요? 일단 원본이 1억 5천이니까 거기에 뭐 플러스 알파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목적물의 가액은 얼마일까요? 목적물의 가액은 4억입니다.
자, 4억이긴 한데, 그러니까 1억 5천 플러스 알파보다는 4억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목적물에는 피담보 채권액이 3억 원인 근저당권이 을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목적물의 가액은 을의 우선 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부분을 공제하면은 마이너스 3억을 해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3억을 하게 되면 이 목적물의 가치는 1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목적물의 가액이 1억이니까 결과적으로 채무 원리금이 보다 목적물의 가액이 더 작을 수밖에 없죠. 작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607조, 608조에 따라서 대물변제 약정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요. 따라서 그 이제 대물변제 약정의 기초에서 본등기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1번 말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수업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업 내용 이제 그 비전형 담보 제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민법 607조와 608조를 먼저 설명해야 되겠죠. 607조와 608조 같은 경우에는 소비대차 계약에 관련된 그런 규정들입니다. 자, 607조의 경우에는 이제 대물변제 예약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607조에서는 채무의 원리금이 대물변제 예약을 했을 경우에 예약 당시의 채무 원리금이 원리금보다 목적물의 가액이 더 큰 경우에, 그런 경우에 607조가 적용이 되고요. 넘지 못한다라고 이제 그 목적물의 가액이 채무 원리금을 넘지 못한다라고 규정이 되고 있고요. 넘는 경우에는 그 대물변제 약정이 무효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의 의미에 대해서는 그 원리금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무효인 경우에는 양도담보로서의 효력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원칙적으로. 자, 한번 607조, 608조의 내용들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7조와 608조 같은 경우에는 이 소비대차 계약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1학기 때 채권 강론을 공부했을 때 채권 강론에서 개별적인 계약관계 중에 소비대차 계약관계를 공부할 때 그럴 때 이제 607조와 608조를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7조와 608조는 소비대차 계약의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매매대금이나 원상회복을 위한 그런 채무부담 또는 전세금 같은 경우에는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매대금 채권 같은 경우에는 1억의 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1억 5천짜리 부동산에 대해서 뭐 대물변제하기로 약속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비록 나중에 이제 1억을 안 갚아서 1억 5천짜리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에 위반되는 건 아닙니다. 607조, 608조는 소비대차 계약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607조, 608조는 예약 당시의 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약 당시의 채무 원리금과 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예약 당시에 목적물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 목적물의 이제 피담보 채무액을 그 목적물에서 가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이제 가등기 담보라고 하는 그 이제 규정의 기본적인 특징이 뭐 예를 들면 갑이 채무자이고요. 이제 을이 채권자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채무자가 갖고 있던 X 부동산을 채권자가 달라라고 얘기를 하겠죠. 네가 돈을 못 갚으면은 채무자한테 X라는 부동산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겠죠. 채무자 입장에서도 돈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X를 주겠다라고 얘기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 만약에 나중에 이제 그 사정이 생겨서 채무를 못 갚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면은 그러면 채권자 을은 X라고 하는 부동산을 이제 채무 원리금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은 X라는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X 부동산에서 제3자 명의로 예를 들면 병이 저당권을 갖고 있다. 병이 저당권을 취득하고 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은 피담보 채권액이 있었을 경우에 만약에 갑이 병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은 이 병은 피담보 채권액을 이제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 저당권을 실행을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피담보 채무액이라고 하는 것만큼은 나중에 이제 X가 병한테 넘어간다 할지라도 그 X의 가치 전체가
을한테 귀속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평가가 되는 것이냐? 이 목적물의 가액에서 그 시점까지 대물변제 예약하는 시점까지 발생한 이제 다른 담보권이 있는 그런 담보권자의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이 가액에서 이제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이제 그 공제한 금액을 목적물의 가액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액과 결과적으로 채무 원리금을 비교를 해서 이제 그 607조, 60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정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여러분들 출석시험 문제에서 봤듯이 이제 그렇게 목적물의 가액을 판단할 때는 우선 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피담보 채권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만큼을 공제하고 목적물의 가액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607조, 608조 같은 경우에는 변제기 전에 이루어지는 대물변제 약정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변제기 이후에 이루어지는 대물변제 약정에 대해서는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대물변제, 그러니까 변제기 다음에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니까 내가 못 갚는 것 대신에 내 부동산을 당신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법이 막을 수는 없겠죠.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럼 왜 변제기 전에 대물변제하는 약정은 법이 이제 규제를 하는 것이냐? 그거는 당사자가 아무래도 사람의 마음이 내가 목적물을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하더라도 나중에 돈을 갚으면 찾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록 나한테 나중에 이제 돈을 못 갚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은 그건 가능성에 불과한 것이라서 소유권을 넘겨주거나 넘겨주겠다고 약속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측 불가능한 경우가 되지만은 경우에 뭐 이제 돈을 못 갚는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부동산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고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경우라면은 이제 장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 뭐 이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돈을 빌리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채권자들이 폭리를 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런데 변제기 이후에 채무자가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돈을 못 갚을 테니까 그 대신 내 재산으로 당신한테 돈을 갚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거를 막을 수는 없겠죠. 그때 당시에는 채무자가 무슨 어떤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있는 것도 아닐 테고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채무의 변제에 가름해서 대물변제하는 거니까 원칙적으로 그 경우에는 대물변제의 경우에 대해서는 607조와 608조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대물변제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대물변제의 예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은 갑이 을한테 이제 갑이 을에게 X 부동산 이제 대물 변제기가 변제기가 지나간 다음에 대물 변제 약정을 한 건 아니고요. 변제기가 지나간 다음에 갑이 을에게 대물 변제를 하게 됩니다. 대물변제하면은 변제니까 채무 소멸 효과가 발생을 하겠죠. 근데 갑과 을 사이에 이제 예를 들면 갑이 을한테 1억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대물변제를 하면서 이제 을과 갑 사이에 X라는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다음에 네가 돈을 마련해 오면은 다시 나한테 그 돈을 돈을 마련해 와서 채무 원리금을 나한테 변제를 하면은 내가 X라는 부동산을 당신한테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당사자가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대물변제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온전하게 대물변제, 즉 채무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대물변제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담보 목적으로, 비록 변제기가 지났지만은 담보 목적으로 X라는 부동산을 을한테 넘겨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비록 대물변제이지만은 그 본질은 대물변제 예약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대물변제 예약에 관련된 이제 607조와 8조가 적용되기 위한 그런 요건들이었고요. 자, 그럼 607조, 608조에 따라서 무효가 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7조에 따라서 607조와 608조에 따라서 대물변제 약정이 무효인 경우에는 이제 대물변제 약정에 기초해서 본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은 이 대물변제 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완전히 무효는 아니고요. 이 대물변제 약정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라 하는 것은 나중에 정산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담보제도를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도담보에는 강한 의미의 양도담보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있는데요. 강한 의미의 양도담보는 소유권을 완전히 상대방한테 귀속시켜버리는 그러한 형태의 이제 담보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바로, 그러니까 변제가 지나면 소유권이 넘어가는 그런 형태의 양도담보를 얘기하고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는 담보 목적으로 나중에 정산 절차를 거쳐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그런 담보제도를 이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약정이 있게 되면은 소유권을 상대방한테 넘겨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을 넘기기 위한 목적에서 상대방은 채무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물변제 약정이 무효라 할지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도 기억해 두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무효인 경우인데, 이 대물변제 약정이 무효인 경우인데 당사자가 대물변제 약정을 하면서 가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란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됩니다. 단순히 대물변제 약정이 무효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대물변제 예약에 대해서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되는데, 이 가등기 담보법에 따라서 청산 절차가 있어야지만 본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양도담보 같은 경우에는 청산 절차를 거쳐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만약에 가등기 담보한 경우에는 청산 절차 없이 이루어진 본등기는 무효입니다. 아까 청산 절차 없이 이루어진 본등기 자체는 양도담보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양도담보권자로서 본등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따라서 대물변제 약정이 무효라 할지라도 양도담보를 기초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 그런 경우에는 청산 절차가 없이 이루어진 본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본등기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도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가등기 담보법에 따라서 청산 절차를 거쳐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607조, 608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법에 따른 이제 가등기 담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등기 담보라고 하는 것은 대물변제 예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한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요. 원래 가등기 자체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에서 하는 것이죠. 갑이 채무자이고 그 다음 을이 채권자입니다. 그 다음에 을이 채권자입니다. 갑이 X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갑과 을 사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만약에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은 갑은 을에게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라고 하는 대물변제의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대물변제 약정만 해놓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대물변제 약정을 해놓은 상태라면은 채권자 을은 나중에 이제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X를 달라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보통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채무 원리금이 1억인데, 근데 X 목적물의 가액이 2억이었어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X를 달라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데, 만약에 이제 X의 목적의 가액이 2억이라면은 채무자 갑의 입장에서는 채무를 갚지 못할 때 2억짜리 X를 을에게 주는 경우는 없겠죠. 왜? 자기가 갚아야 될 돈이 1억인데 2억짜리 X를 을한테 주는 경우는 없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경우에 갑은 어떻게 될까요? X를 제3자한테 팔아버리겠죠. 처분해서 환가 대금을 받은 다음에, 이제 처분한 다음에 돈으로 환가한 다음에 그 돈에서 1억 원을 을한테 갚고 나머지 1억 원을 자기가 갖는 것이 채무자 갑의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것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을이 폭리를 취하지 못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채권자 을은 이제 결과적으로 갑이 돈을 갚지 못한 경우에는 X 부동산 전체를 다 그냥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둡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해둬요. 자, 이 가등기를 해두면은 나중에 본등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등기 이후의 처분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가 되고 직권으로 등기가 말소되죠. 자, 따라서
이제 변제기의 갑이 을한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 갑이 X 부동산을 제3자한테 처분하고 그 매각 대금으로부터 을에게 채무를 갚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등기를 해뒀기 때문에 그렇죠. 제3자가 사지를 않을 거 아니에요. 가등기가 돼 있는 상태이니까. 그래서 이런 가등기를 이용해서 채권자 을이 이제 결과적으로 채무자 갑으로부터 이제 채무 원리금을 받아내는 것의 기능을 하고 있죠. 이 가등기가. 그래서 이 가등기를 원칙적으로 이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한 목적으로 가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한 가등기 형식을 빌어서 결과적으로 갑이 을에게 갚아야 되는 1억 원의 채무를 담보하는 담보 가등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담보 가등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담보 가등기 같은 경우에는 등기 원인상에 담보 가등기라고 적혀 있기도 해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기 원인에 담보 가등기라고 하는 점이 적혀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게 가등기가 담보의 목적으로 활용이 된다면 담보 가등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등기 담보법에 따르면은 가등기 담보 첫 번째 이제 가등기 담보 같은 경우에는 대물변제 예약을 하고 이 대물변제가 607조, 608조에 따라서 무효인 경우에 그때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해두었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을 설정해 준 것이고요. 자, 만약에 이제 갑과 을이 이제 607조, 608조에 따라서 이제 대물변제 약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를 해준 경우에 그럼 어떻게 을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문제될 수 있겠죠. 자, 그 전에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607조, 608조 설명할 때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될 때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당사자가 대물 반환에 약정을 할 당시에 그 약정을 할 당시에 채무 원리금보다 목적물의 가액이 높아야지만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 채무 원리금보다 목적물의 가액이 높은지를 판단할 때 목적물의 가액에 설정돼 있던 저당권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우선 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저당권을 고려해서 이제 그 목적물의 가액을 산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607조와 60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판단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등기 담보법에 따라서만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본등기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제 그 가등기 담보권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두 번째 방법은 경매 절차에서 저당권자처럼 변제를 받는 방법. 배당을 받는다는 걸 의미하겠죠. 배당을 받는 방법에 의해서 채권의 만족을 얻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하는 첫 번째 방법은 본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해서 이제 그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본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일단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겠죠. 변제기가 도래한 다음에 청산금에 대해서 통지를 해야 됩니다. 청산금 통지를 해야 됩니다. 이때 청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통지 당시,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할 것은 대물변제 예약 당시가 아닙니다. 청산금이라고 하는 것은 통지 당시의 목적물의 가액에서 그 시점까지 발생한 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의 청산금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목적물의 가액이 2억이다 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까지 발생했던 피담보 채권액이 1억 5천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당연히 청산금은 얼마가 되겠어요? 5천만 원이 청산금이 되겠죠. 이 5천만 원을 청산금으로 통지하게 되는데 그 당시의 목적물의 가액을 판단하는 시점은 607조, 608조에 따르면은 어느 시점이에요? 대물변제 예약을 하는 시점이 607조, 608조에 따라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청산금에서의 목적물의 가액을 판단하는 시점은 대물변제 예약하는 시점이 아니라 청산을 하기 위한 청산 통지를 하는 시점에 목적물의 가액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산 통지라는 시점에서의 목적물의 가액에서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 그 금액이 청산 금액이 되고요. 그 청산 금액이 얼마인지를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 통지를 한 다음에 2개월이 경과해야 되고요. 즉 2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한테 어떤 기회를 주는 걸까요?
야, 이만큼이 청산금이고 청산금 지급받으면 소유권을 상대방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 전까지 채무 원리금을 다 갚고 뭐 가등기 담보권을 말소시켜라 라고 하는 기회를 주는 거죠. 만약에 이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채무자가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채권자는 청산금을 지급하고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청산금을 지급하고 결과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될 사항이 있겠죠. 첫 번째는 청산금이 정당하지 않더라도 청산 통지로서의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여러분들 출석 시험 문제에서 보았듯이 청산금 자체가 정상적으로 평가되지 않더라도 정당하게 평가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통지로서의 효력이 없는 건 아니고요. 다만 2개월이 지난 다음에 청산금을 지급해야지만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본등기를 청구할 때 청산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때 지급해야 되는 청산금은 통지에서 나와 있는 청산금이 아니라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해야지만 그래야지만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이 기억해 둬야 될 것은 청산금이 정당하지 않더라도 청산 통지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나중에 청산을 할 때는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청산이 유효하고 그래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청산 통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형태의 통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채무자 등에 대한 통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대한 통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X 부동산에 대해서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는 경우, 이제 을이 채권자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저당권에 대해서 뭐 병이라고 하는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후순위 저당권자는 만약에 X에 대한 경매가 신청이 되면은 채권자가 먼저 우선 배당을 받아가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병이 배당을 받아가겠지만은 이게 이제 본등기라는 방식으로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병이 다시는 담보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 병은 청산금을 갑에게 지급받는 방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청산금이 남는 게 있으면은 그 목적물에 을이 우선 변제 받는 것 빼놓고 남는 것이 있다면은 그 다음에 병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산금을 통지하면은 나중에 후순위 저당권자인 병이 직접 갑에게 청산금 중에 일정 금액, 내가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던 금액에 대해서는 나한테 지급을 해라 라고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후순위 저당권자한테도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후순위 저당권자도 X로부터 역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청산금으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줘야 되겠죠. 나중에 이제 그 후순위 저당권자라고 하면은 결국 가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병의 후순위 저당권은 직권으로 말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가등기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이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병의 저당권이 소멸되는 대신에 그 대신에 병은 갑에게 청산금 중에서 자신이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는 범위 내에서 후순위 저당권자가 저당권이 담보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청산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이제 통지가 있는데요.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 여기서 제3취득자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어요? 저당 목적물에 대해서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의 경우에는 이 사람들한테 통지를 하지 않으면은 청산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람들한테 채무자 등이라고 부르거든요.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는 채무자 등이라고 부르는데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지 않으면은 청산 절차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통지에는 두 번째 통지가 있다고 그랬죠. 후순위 저당권자한테 하는 통지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후순위 저당권자한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청산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통지하지 않아도 청산 기간은 경과된다. 청산 절차가 개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후순위 저당권자한테 통지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후순위 저당권자가 청산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후순위 저당권자는 청산금이 지급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한테 주장할 수 없다. 즉 이제 채권자는 청산금을 채무자한테 지급하고 소유권을 본등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청산금을 채무자한테 지급했다는 사실을 후순위 저당권자한테 대항할 수 없게 되니까 후순위 저당권자가 채권자한테 나한테 그 청산금 중에 일부를 나한테 지급하라 라고 하는 주장을
할 때, 그럴 때 채권자는 그 청산금 중에서 후순위 저당권자가 주장할 수 있는 금액을 후순위 저당권자한테 다시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 지급의 위험이 있는 거죠. 즉, 통지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채무자 등에 대한 통지 같은 경우에는 청산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그런 그런 효과를 발생시키고요. 후순위 저당권자한테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산 절차 자체가 개시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청산금을 지급해도 청산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후순위 저당권자한테 주장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가등기 담보법에 따른 이제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 방법이 됩니다. 본등기라는 방법.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경매를 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경매 결정이 있었다면 경매에 참가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직접 이제 가등기 담보권자가 경매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매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처럼 취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 방법 살펴봤고요. 이제 세 번째 경우는 청산 절차 없는 본등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갑과 을이 청산 절차 없는 본등기라고 하는 건 어떤 경우냐? 이제 채권자 을이 갑에게 청산금을 통지하지도 않고 청산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보통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느냐? 갑이 협조해 주는 것이냐? 갑이 협조할 리가 없겠죠. 자기의 채무 원리액보다 더 많은 재산을 을한테 주는 거니까 갑이 협조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을은 미리 등기 관련 서류를 갖고 있거나 제소전 화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 제소전 화해가 이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데 미리 제소전 화해를 하거나 아니면은 등기 관련된 서류를 을이 이미 보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양도 이제 지금 이제 등기 필증이라든지 등기를 하기 위해서 각종 필요한 서류들을 위임장 같은 것을 을한테 미리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류를 갖고 을이 단독으로 이제 본등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즉 을이 이제 갑의 도움을 받지 않고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갑과 을이 만나서 을이 이제 갑한테 청산금을 지급하면서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청산 절차 없는 본등기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청산 절차라고 하는 것은 청산금을 통지한 다음에 2개월을 기다렸다가 청산금을 지급해야지만 청산 절차가 종료된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래야지만 을이 본등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갑과 을이 만나서 서로 합의를 했다 할지라도 청산 절차 없이 그냥 청산금을 지급하고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은 이제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에 따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행 절차와 어긋나기 때문에 그러한 본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아무리 합의했다 할지라도 그 합의는 채무자한테 불리한 약정인 경우에는 그 합의가 무효가 되는 거죠. 편변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로 합의해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청산 절차 없는 본등기로서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두 가지 경우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둬야 돼요.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본등기라는 경우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합의해서 본등기라는 경우에도 청산 절차 없는 본등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청산 절차 없는 본등기 같은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도 해당하지 않아요. 본등기 자체가 이제 약한 의미 양도담보에 해당하지도 않고요. 만약에 607조, 608조, 즉 가등기가 없는 그러한 그 대물변제 예약 같은 경우에는 청산금 지급과 청산 절차,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제 607조, 608조에 따라서 목적물의 가액이 채무 원리금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 대물변제 약정이 무효인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대물변제 약정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는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채권자 명의로 대물변제 약정이 무효인 상태에서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다고 해서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었던 거니까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죠. 자, 그런데 만약에 가등기란 경우라면은 그 청산 절차 없는 본등기 자체는 무효이고요. 그 경우에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등기 담보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제 대물변제 예약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자, 대물변제 예약
대물변제 예약이 607조와 608조에 따라서 무효인 경우에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대물변제 예약을 하면서 채권자가 가등기를 한 경우, 그 다음에 채권자가 가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두 가지 경우를 나눠볼 수 있겠죠. 자, 채권자가 607조, 608조에 따라서 대물변제 약정이 무효인 경우에 채권자가 가등기를 한 경우가 있고 채권자가 가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자, 이 경우에 이제 등기, 그러니까 본등기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이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 자, 어떻게 될까? 채권자가 가등기를 한 다음에 본등기를 한 경우에, 이 경우에는 본등기를 했을 경우에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본등기는 무효인 것이고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의 효력도 없습니다. 자, 근데 채권자가 가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607조, 608조에 따라서 무효인 경우에, 그럴 때 무효인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은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위에 있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같은 경우에는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본등기는 무효인 것이고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도 효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본등기가 확실히 무효인데 채권자가 가등기를 해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그 대물변제 약정은 무효이지만은 대물변제 약정은 양도담보권 설정으로서의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의 효력은 있기 때문에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은 유효하다고 취급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지가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되는 거더라도 가등기가 있다면은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가등기가 없다면은 순수하게 607조, 608조의 법리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하죠. 청산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즉 청산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고 한다면 아직 청산 절차가 완료된 것이 아니죠. 청산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본등기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그 본등기는 당연히 무효라고 그랬고 아까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도 효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청산 기간 전에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실제 청산금이 지급되고 통지 후 2개월이 경과되었다면 본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등기를 한 다음에, 본등기는 이제 그 가등기 담보법에 반하는 본등기니까 무효가 되겠죠. 하지만은 그 본등기가 된 다음에 사후적으로 청산 절차가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즉 청산금의 지급이 됐고 그 다음에 통지 이후에 2개월이 경과됐다면은, 그러니까 본등기가 뭐 이제 당사자가 뭐 상대방한테 청산금이 얼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2개월이 경과됐다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실제 청산금이 지급됐다라고 한다면은 그 경우에는 그 등기는, 본등기는 원칙적으로는 무효지만은 실제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게 취급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아까 우리 출석 시험에 봤던 그런 내용들이죠. 어떤 경우냐? 이제 갑과 을이 변제기에 만나요. 변제기에 만나서 이제 가등기를 해둔 경우겠죠. 변제기에 만나서 청산금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요. 그러니까 가등기 당시에 이제 청산 통지를 하던 시점에서의 목적물의 가액과 채무 원리금을 비교를 하는 거니까 이제 당연히 대물변제 예약 시점에서는 채무 원리금보다 목적물의 가액이 높았지만은 뭐 청산 통지라는 시점에서는 채무 원리금보다 목적물의 가액이 더 낮을 수도 있겠죠. 채무 원리금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채무 원리금, 즉 청산금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갑과 을이 만나서 청산금이 없으니까 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라 라고 해서 을이 본등기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본등기는 무효인 것이죠. 그리고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도 효력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은 이미 청산금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대방한테 밝히고 본등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청산 통지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따라서 그 시점으로부터 2개월이 경과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청산 통지 후에 2개월이 경과된 걸로 볼 수 있으니까 그 본등기는 사후적으로 청산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본등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본등기 자체가 유효하다고 취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청산 통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청산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후순위 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더라도 청산 절차는 유효하고 청산금의 지급을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경매 절차에 참여해서 저당권자가 이제 가등기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유담보 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유담보 약정이라는 게 뭐였죠?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한테 귀속시키거나 또는 법에서 정한 절차 이외의 방법으로 담보권을 실행하기로 하는 합의가 유담보에 대한 합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유담보 같은 경우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유담보 약정이 있으면은 가등기 담보법에 적용되어 있는 청산 절차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회피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등기 담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유담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유담보 약정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죠. 질권의 경우에만 유질 계약을 금지하는 약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유저당 계약의 경우, 즉 저당권의 부분에서는 당사자가 법에서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 약정이나 또는 소유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 같은 것도 허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때 어떤 설명을 덧붙였었어요. 하지만은 유저당에 대한 합의가 있다 할지라도 가등기 담보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결국 대물변제 예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법에 따라서 그것이 무효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선 원칙적으로 가등기 담보법에서는 유담보 약정 같은 것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이제 그 저당권 경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매가 있다면은 당연히 경매에 참여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권은 경매에 의해서 저당권처럼 취급되기 때문에 소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매가 있게 되면은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이제 그 경매 절차에 참여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고요. 또는 직접 스스로도 경매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등기 담보법에 따른 가등기 담보의 청산 절차입니다. 자, 가등기 담보 등에 대해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양도담보, 매도담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등기 담보 중에서 이제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 이제 담보 중에서 비전의 담보 중에서 양도담보하고 매도담보도 있습니다. 이 양도담보라고 하는 건 소유권을 미리 넘겨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도담보권 설정 양식에 따라서 설정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요. 매도담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매 계약의 형식을 취해서 이제 금전을 조달하는 그런 방식의 담보 형태가 이제 매도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등기 원인에는 이제 양도담보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은 양도담보라고 볼 수 있고요. 매매 계약을 하면서 이제 그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경우에는 매도담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매도담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률 형식이 매매를 띠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담보의 목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건지 여부가 나중에 이제 입증이 돼야지만 되겠죠. 자, 양도담보나 매도담보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미 상대방한테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별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필요가 없고요. 이 경우에는 청산 통지를 한 다음에 2개월이 경과하고 청산금을 지급하게 되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담보권자의 처분행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예를 들면 가등기 담보의 경우에 이제 본등기를 쓸 경우에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본등기가 무효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무효인 본등기에 이제 기초해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격려한 그런 사람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양도담보권자가 아직 청산 절차를 거치지 못했거나 본등기를 격려했지만 청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본등기가 무효인 경우, 그런 경우라면은 이제 담보권자가 소유권을 갖지 못하잖아요. 그 소유권을 갖지 못하는 자가 제3자한테 처분했을 경우에 그 제3자가 선이라고 한다면 선의의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꼭 그 기억해 둬야 될 것이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는 명의신탁에서의 제3자는 선의인지 여부를 묻지 않죠. 그 다음에 취득시효에서의 제3자도 선의 여부를 묻지 않죠. 여부와 상관없고 명의신탁에 있어서도 제3자 보호에 있어서는 선의 여부와 상관이 없죠. 선의 여부와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제 그 양도담보에 있어서만큼은 이제 또는 뭐 가등기 담보지만은 이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등기라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의 경우에만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자, 선의의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게 되면은 반사적으로 채무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겠죠. 그때 소유권을 상실하는 채무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이제 갑이 이렇게 있고요. 채무자가 되고 을이 채권자가 되는데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제 두 가지 경우라고 얘기했죠. 을이 가등기 담보권자인데 청산 절차 없이 본등기를 이행을 하거나 또는 이제 을이 양도담보권자이기 때문에 X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을이 병한테 매도를 했는데 이제 병이 선의의 제3자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병은 선의의 제3자라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반사적인 효과로 갑은 X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경우에 갑은 을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그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청산금, 이제 처분 당시의 목적물의 가액, 이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처분 당시의 목적물의 가액과 그 당시의 피담보 채권액, 그러니까 처분할 때 시점에서의 피담보 채권액을 뺀 금액, 이것이 손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아까 이제 가등기 담보에서는 시점이 세 가지 시점이 있었죠. 이제 일단은 가등기 담보 607조, 608조가 적용되는 시점은 예약 시점이었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청산금 같은 경우는 통지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목적물의 가액을 판단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손해배상을 할 때는 처분 당시의 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처분 당시의 목적물의 가액에서 그 시점까지의 피보전 채권액,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이 이제 채무자가 입은 손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비전형 담보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비전형 담보제도를 공부할 때는 항상 그 소비대차 부분에 607조와 608조를 같이 연결시켜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대물변제 예약을 했는데 가등기를 한 경우와 가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607조, 608조만 적용이 되고 그 경우에는 만약에 예약 당시에 목적물의 가액이 원리금을 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 약정이 무효이고 그때 무효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무효는 아니고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 만약에 이제 607조, 608조가 적용이 돼서 무효인 경우인데 가등기를 해줬을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되고 그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법에 의해서 청산 절차를 거쳐야지만 본등기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등기를 한다면은 그 본등기는 그 양도담보 이제 약한 의미 양도담보로서의 등기의 효력도 없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들 이렇게 잘 구분해서 기억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607조, 60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목적물의 가액에서 이제 가액과 원리금을 비교해서 가액의 목적물의 가액이 채무 원리금보다 더 큰 경우에는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되는데 그때도 목적물의 가액을 판단할 때는 그 피담보 채권액, 만약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은 그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하고 이제 두 가지 금액, 목적물의 가액과 채무 원리금을 비교한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이제 매매 대금이라든지 원상회복을 위한 그 금전이라든지 뭐 전세금이라든지 이런 소비대차 이외의 그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등기를 해준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대물변제 예약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607조, 그러니까 그 대물변제 예약을 하는데 그 담보의 목적이 매매대금 채무라든지 전세금 채무라든지 또는 이제 원상회복 채무라든지 그런 거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물변제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607조와 608조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 뭐 그런 내용들도 잘 기억해 둬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비전형 담보를 생각할 때는 소비대차 계약상의 607조, 608조의 적용 여부와 같이 연계를 시켜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동산 양도담보가 있는데요. 동산 양도담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산 같은 경우 소유권을 넘기는데 이제 이중으로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는 방법은 소유권 이전에 의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점유 개정에 의한 방법으로도 당연히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갑이 점유 개정의 방법에 의해서 을에게 이제 소유권을 여러분이 요거랑 마찬가지죠. 만약에 이제 갑이 X라는 동산을 갖고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갑이 을에게 X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다음에 점유 계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했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여전히 갑은 X를 점유하고 있지만은 소유권은 을한테 넘어가게 되죠. 근데 을이 병에게 다시 또 이 갑을 이제 X를 매도한다라고 했을 때 갑은 X를 매도할 수 있는 처분 권한이 없는 자죠. 왜냐하면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을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다만 이 경우에 갑은 X에 대한 소유권은 없지만은 병은 갑이 소유자라고 믿었던 경우에는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춘다면은 그러면은 병은 선의취득에 따라서 X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겠죠. 양도담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에 양도담보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갑이 을에게 양도담보권을 설정해주고 점유 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을 설정해줬다라고 한다면은 을이 이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갑이 다시 또 병에게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주었다면은 병은 당연히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이미 이제 갑이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줬으니까 더 이상 이제 이 대외적으로는 갑이 소유권 행사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병한테 다시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줄 수 없겠죠. 다만 병이라는 사람은 갑이 이 소유권이 없으면 대외적인 소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줄 수 있는 소유자라고 믿었다면은 병이 선의취득을 할 수는 있겠죠. 이제 하지만 이제 선의취득 같은 경우에는 점유 개정의 방법으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갑이 을한테 점유 개정 방법으로 인도를 했고 갑이 또 병한테도 점유 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병이 현실적으로 인도받는 경우에만 선의취득의 요건이 갖춰져서 병이 X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든지 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비전형 담보에 관한 설명들, 전체적인 설명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 바탕으로 해서 판례들 쭉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판례들 하나씩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판례는 대물변제 약정이 채무의 변제에 가름한 것인지 아닌지 아니면 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구분하는 방법. 여러분이 이 구분 방법을 잘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대물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대물변제의 합의와 플러스 이제 등기가 있어야지만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겠죠. 대물변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유물계약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변제가 있어야지만 대물변제라고 하는 이제 대물변제가 성립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물변제 합의와 대물변제 예약과 그걸 사실 구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물변제 약정, 대물변제 약정을 했다. 이걸 대물변제 합의를 했다. 대물변제 예정을 했다. 이거 자체가 어쨌든 최소한 나중에 현실적인 대물변제가 있어야지만 이제 대물변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약정이냐 합의냐 예정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게 채권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을이 채무자인 거죠. 채무자가 자신의 X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이제 갑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돈을 빌리는 사람은 당연히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빌려주는 것이고 돈을 빌리는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리는 걸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돈 빌리는 사람이 더 강자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우리가 사회 경험상으로 보면은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보다 더 재력이 풍부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리기 때문에 늘 궁박한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채권자가 그런 채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돈을 갚기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뭔가를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 이거는 이제 불공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변제기가 도래해서 돈을 다 쓴 다음에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의 변제에 가름해서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미 다 돈을 쓴 상태니까 궁박 상태에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만약에 자기가 뭔가를 주겠다라고 약속할 때는 자기가 그걸 팔아서 갚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방법을 취하지 않고 어떤 재산을 주겠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변제기 이후에 뭔가를 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변제기 전에 채무자가 돈을 채권자한테 갚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면서 갚지 못하면 뭔가를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경우에는 늘 채무자한테 불리한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채무자가
장래에 돈을 갚겠다라는 걸 조건으로 해서 뭔가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대물변제 약정이 됐든 대물변제 합의가 됐든 대물변제 예정이 됐든 대물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제기가 도달해서 채무자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채무의 변제에 가름해서 재산권을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건 이제 대물변제 약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그 돈을 빌리기 위해서 목적물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 이거는 이제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걸로 볼 수 있겠죠. 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채무자가 채무와 관련해서 채권자에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것이 종전채무의 변제에 가름하여 대물변제조로 양도하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종전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추후 청산 절차를 유보하고 양도하기로 한 것인지는 그 약정 당시의 당사자 의사 해석에 관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의 상황, 양도 당시의 채무액과 양도 목적의 가액, 양도 후의 이자 등 채무 변제 내용, 양도 후 양도 목적물의 지배 및 처분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담보 목적인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라고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이제 출석 시간에도 잠깐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었지만은 갑이 을에게 이제 대물 변제를 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대물 변제를 한 X에 대해서 대물 변제를 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단순한 대물 변제가 아니라 갑이 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변제기가 도래했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했는데 갑이 을에게 야, 변제기 도래했는데 너 돈 못 갚겠으면은 X를 나한테 줘라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은 어떤 누가 그냥 바보같이 예를 들면 채무액이 1억인데 근데 이 X가 2억이에요. 어떤 누가 2억짜리를 X를 주겠다고 약속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갑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그러면은 일단은 X 나한테 넘기고 네가 나한테 1억 갚으면은 다시 2억 찾아가. 일단 나한테 대물 변제하고 1억 갚으면은 이제 X를 대물 변제하고 1억을 갚으면 다시 찾아가라. 이렇게 이제 조건으로 대물 변제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면 사실상 어떤 거나 마찬가지예요. 변제기를 연장해 주면서 변제기 도래하기 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갑과 을 사이에 대물 변제 약정을 한 거잖아요. 이거는 완전한 대물 변제를 보는 것보다 변제기가 도래된 다음에 대물 변제 약정을 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완전하게 대물 변제 약정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대물 변제 예약이라고 봐야 되겠죠. 대물 변제에 대한 합의, 담보 목적으로 합의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되는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되는 경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두 가지를 이제 그 대물 변제가 채무 변제에 가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담보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분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결과적으로 채무 돈을 빌리면서 하는 거냐 또는 돈을 이제 변제가 도래하기 전에 뭔가를 주겠다고 하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를 좀 잘 구분해서 담보 목적인지 아니면 진정한 대물 변제인지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라고 하는 것은 정산이 필요한 그런 양도담보를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건 그냥 판례 보면 될 것 같고요. 민법 607조, 608조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지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607조와 608조에 따라서 무효가 되는 대물변제 약정에 대해서 이제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되겠죠. 자, 전세금 반환 채권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고요. 계약의 청산에 따른 반환 채무 같은 경우에도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되지 않죠. 그리고 매매 계약에 의한 매매 대금 지급에 대해서도 역시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하고 대물 변제 같은 경우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되느냐? 아까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변제가 도래한 다음에 대물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대물 변제하면서 채무 원리금을 다시 지급하면은 다시 찾아갈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그 사실상 담보의 목적으로 대물 변제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607조와 608조가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607조와 608조에 따라서 무효인 경우가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요거 한번 여러분들 볼게요. 사례 한번 보도록 하죠. 갑이 을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다. 갑이 을에게 금전을 빌려준 거니까 갑은 채권자이고요. 그 다음에 을은 채무자가 되겠죠. 자, 을의 채무의 책임 변제에 가름하여 을의 부탁을 받은 병은 자신이 소유하는 X 토지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 약정을 했다. 이 경우에는 지금 대물변제 약정을 하는 것이 갑과 병 사이에 대물변제 약정을 한 거죠.
대물변제 약정을 한 것이죠. 이제 물상보증인 같은 지위에서 물상보증인인 거죠, 병은. 하였습니다.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도 아니고 담보 가등기를 한 것도 아닙니다. 이 약정 당시에 엑스토지의 시가는 을의 채무액을 넘었습니다. 엑스토지의 시가가 을의 채무액을 넘었으니까 당연히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되지 않겠죠. 을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갑은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갑은 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겁니다. 갑의 청구에 대해서 병은 가등기 담보법상의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자, 여기서 지금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가등기를 해야지만 이제 갑이 가등기를 해야지만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만약에 갑이 가등기를 하지 않았다면은 단순히 순전히 607조 또는 이제 608조가 적용이 되는 거죠. 무효라고 하는 규정이 적용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가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607조와 608조만 적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갑과 병 사이에 이루어진 대물변제 약정은 무효가 되겠죠. 대물변제 약정에 기초해서 갑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X 목적물의 시가가 을의 채무 원리금을 초과하기 때문에 예약 당시에 대물변제 예약 당시에 초과하기 때문에 이 대물변제 약정은 무효이긴 하지만은 이때 대물변제 약정은 완전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효력이 있다라고 했죠?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의 효력은 있는 거죠.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는 걸 이유로 해서 갑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갑은 병에게 가등기 담보법상의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고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 거 아니죠.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도 아니고 가등기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등기의 담보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사안이 되겠죠. 따라서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607조와 608조에 따라서만 처리가 되고, 607조와 608조에 따르면은 대물변제 약정이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인 경우에도 완전한 무효는 아니고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약정이 있는 걸로 볼 수 있으니까 양도담보 약정에 기초해서 갑은 병에 양도담보 약정이 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도담보 약정에 근거해서 갑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7번 판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담보법에 대한 내용들 한번 볼게요. 자,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세 가지 시점 기준으로 하면 된다 그랬죠. 첫 번째는 이제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기 위해서 607조, 60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목적물의 가액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요.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청산금 통지를 할 때는 목적물의 가액에서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을 청산금으로 산정을 하잖아요. 그 시점은 언제입니까? 통지 당시의 시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그 채권자가 소유권 무효인 본등기를 격려해서 또는 양도담보지만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물건을 선의의 제3자한테 처분했을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죠. 그때 목적물의 가액에서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결국은 이제 채무자의 손해액이 될 텐데, 그 손해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역시 처분행위를 했을 때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목적물의 가액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시점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기 바라고요. 여기서는 이제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607조, 608조가 적용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예약 당시의 재산권의 가치가 이제 차용액, 이자, 차용액이라는 게 원본이 되겠죠. 원본, 이자, 원본과 이자를 합쳐서 원리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원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때 이제 그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되고, 만약에 가등기를 했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은 가등기 담보법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판결일까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 아까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거기도 한데요. 그 607조, 608조에 따라서 목적물의 가액이 이제 원리금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목적물의 가액을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때 판단할 때는 만약에 제3자의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은 그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을 목적물의 가액에서 공제하고 목적물의 가액과 채무 원리금을 비교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것도 한번 중요한 거니까 한번 보죠. 갑은 을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요. 갑은 을, 이제 여기는 또 채무자가 됐네요. 갑이 채무자가 됐고 을이 채권자입니다.
갑은 X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X토지에는 최고액이 4억 원이며 피담보채권액이 이제 최고액보다는 피담보채권액이 더 중요하니까 채권액이 3억 5천인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요. 갑과 을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X토지를 을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이 약정을 할 시에 원리금은 2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약 당시에 채무 원리금은 2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X토지의 가치는 4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X토지의 가치는 4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을은 청산 절차 없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제 을이 등기 관련 서류를 복원하고 있었으니까 을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거죠. 자,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가등기담보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는가? 갑은 을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는가? 자, 지금 대물변제 약정의 기초에서 을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거였죠. 자, 이 경우에 이제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될 텐데 지금 목적물의 가액이 4억 5천이고요. 그 다음에 그 목적물에 설정돼 있던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3억 5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 목적물의 가액은 1억밖에 안 되는 거죠. 1억밖에 안 되는데 지금 원리금은 2억이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금이 목적물의 가액이 원리금보다 더 작은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되지 않고 대물변제에 대한 합의는 약정은 유효하게 되겠죠. 대물변제 약정이 유효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을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도 유효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을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 어떤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사행위 부분 판단할 때 사행에서 목적물을 처분한 것이 사행위의 여부에 해당하느냐라고 판단할 때 만약에 그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담보권의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하고도 남는 것이 있을 때 그럴 때 그 목적물을 빼돌렸을 때 다른 사람한테 팔았을 때 채권자들의 이제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책임재산이 감소한 사행위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이제 그 사행위 부분에 설명하는 내용이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판례들 보도록 하죠. 자,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입니다. 가등기 담보 말소 청구 가능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및 인도 의무를 이행을 거절할 수 있겠죠. 청산금 받지 않으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수 없다라고 버팅길 수 있고요. 그렇게 계속되는 동안에는 상대방이 청산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피담보 채무액 전액을 변제하고 그리고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1번 지문은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지문이죠. 청산금 통지를 했는데 그 청산금이 객관적으로 산정되어 있는 액수보다 더 적은 금액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청산 통지가 청산 절차 개시로서 효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산금이 객관적으로 산정되어 있는 청산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담보권 실행의 통지로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만 나중에 청산 기간이 경과된 다음에 채무자는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은 채권자는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거나 또는 이제 양도담보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을 이제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11번 판결은 그런 거고요. 12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판결은 좀 한번 여러분들 사실관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판결은 어떤 판결이냐면은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린 겁니다. 갑은 채무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을은 채권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해 준 겁니다. 이거는 담보 목적의 가등기가 되겠죠. 가등기를 설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1989년 9월 10일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갑과 을이 만나서 갑과 을은 일단 X 부동산에 대한 명의를 을의 명의로 본등기를 해주기로 하였고 89년 12월 30일까지 갑이 을에게 잔금
채무 4억 6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변제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자, 일단은 본등기를 해준 다음에 나중에 돈을 갚으면은 다시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주기로 약정을 한 거였죠. 자, 이 약정에 따라서 1989년 12월 9일 1989년 12월 9일 을의 명의로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가 격려되었습니다. 자, 을을 상대로 X부동산에 대한 을 명의의 등기가 청산 절차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가등기담보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등기 전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요. 자, 갑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겠는가? 말소등기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결과적으로 이제 본등기를 했지만은 청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을 명의의 본등기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갑은 을에게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게 원칙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을이 정상금이 없다라는 점을 갑에게 통지하고 지금 여기서는 채무 잔액이 4억 6천만 원인데 X 부동산에 대한 시가가 그거보다 더 낮아서 결과적으로 청산금이 없다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청산금이 없다라는 점을 갑에게 통지하고 갑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자, 그렇게 된다면 본등기는 원칙적으로는 가등기담보법상의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가 되지만은 만약에 청산금이 없다라고 하는 통지를 하고 2개월이 경과하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사후적으로 청산 절차를 갖춘 거라고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무효였던 을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2개월의 청산 기간이 경과했다면은 그때부터는 을 명의의 본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게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게 12번 판결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둘 것은 이 당사자 간에 본등기를 격려하기로 약정한 거 있잖아요. 요 시점에 89년 12월 30일까지 89년 9월 10일 날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 본등기를 격려하고 채무를 갚으면은 그러면 다시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해주는 그런 약정이 있었는데 이 약정은 뭡니까? 이 약정은 가담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것이죠. 왜냐하면 당사자가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등기를 해주기로 하는 약정은 어찌되었든 채무자한테 불리한 약정이기 때문에 그 약정 자체는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도 이제 그 가등기담보법상의 규정들이 강행 규정이니까요. 그것도 같이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13번 판결입니다. 자, 13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지 의무에 관련된 거죠. 아까 얘기할 때 여러분 통지 의무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채무자 등에 대한 통지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순위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의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채무자 등에 대한 통지 의무는 채무자, 또 물상보증인, 또 제3취득자가 되는 거죠. 제3취득자. 이런 사람한테 대한 통지 의무와 그 다음 또 다른 사람, 이제 후순위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의무, 자에 대한 통지 의무, 이 두 가지가 다르다라고 얘기했죠. 채무자 등에 대한 통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청산 절차 자체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한테 통지하지 않았거나 물상 보증인한테 통지하지 않았거나 제3취득자한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이제 청산 절차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청산금을 지급하고 청산 기간이 경과한다 할지라도 이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요. 본등기를 청구할 수도 없겠죠. 근데 이제 후순위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는 이거는 이제 청산 절차가 개시하는 요건은 아니라고 얘기했죠. 따라서 후순위 저당권자한테 통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청산 통지가 청산 절차가 개시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청산 절차가 개시가 되는데 나중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변제했다라고 하는 청산금을 다 채무자한테 지급했다라고 하는 항변을 후순위 저당권자한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그 채무자 등에 대한 통지와 후순위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네, 이 판결도 여러분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통지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지 기억하고요. 만약에 채무자 등에게 한 명이라도 빼먹었으면은 청산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없으며 양도담보의 경우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가등기 담보의 경우에는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13번 판결이고요. 자, 14번 판결입니다.
자, 일단은 그 담보 가등기는 저당권처럼 취급된다라고 생각되면 됩니다. 따라서 일단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 절차가 개시가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청산 절차를 할 수 없고 경매 절차에 참가해서 이제 배당을 요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담보 가등기에 관한 법률 이제 따라서 담보 가등기가 경유된 부동산에 관하여는 경매 등이 행해진 때에는 담보 가등기 관리자는 그 부동산을 매각함으로 인해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니까 이제 가등기 담보법에서는 담보 가등기가 경매에 의해서 소멸한다,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처럼 경매에 의해서 담보 가등기도 소멸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담보 가등기는 저당권처럼 취급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경락허가 결정을 받아 경락대금 모두 지급한 경우에는 담보 가등기가 소멸된다라고 볼 수 없겠죠. 소멸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그 뒤에 이루어진, 뭐 예를 들면은 청산금을 지급하고 이루어진 본등기는 무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매 절차 이후에 청산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거는 더 이상 이제 경매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담보 가등기권자가 경매 절차에 참여해서 배당 요구를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를 하더라도 그 본등기는 무효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판결입니다. 자, 가등기 담보권의 실황으로 청산 절차가 종료된 경우, 즉 청산금이 지급된 경우를 얘기하겠죠. 청산금이 지급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죠. 본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가등기 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양도 담보권자가 확실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청산 절차가 종료했다면은 사실상 목적물은 이제 채권자한테 귀속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담보 목적물에서 발생한 사용 수익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한테 귀속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담보 목적물에서 임대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임대 수익은 법정 과실이니까 그 법정 과실도 채권자한테 귀속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뭐 여기도 이제 청산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 수익권은 청산 절차의 종료와 함께 채권자한테 귀속이 된다. 이렇게 되면 되고요. 16번 판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설명했던 거랑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권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절차가 개시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이제 청산 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청산 절차를 거치기 전에 강제 경매 등의 신청에 의해서 신청이 행해진 경우에는 담보 가등기권자는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매각에 의해서 소멸되므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이 판결이죠. 이 판결과 아까 위에서 봤던 판결 같은 취지의 판결인 거죠. 예. 어딘가요? 네. 경매 절차와 14번 요 판결과 같은 판결의 취지인 거죠. 자, 13번과 16번 판결 같은 취지의 판결이라고 보면 되고요. 맞죠? 네. 자, 17번 판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인의 채권자가 예약 완결권을 체결하는 거,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소유권을 넘기기로 하는 예약 완결권을 체결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은 예약 완결권을 행사를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이제 매도 담보 같은 형식이 될 텐데요. 자, 이렇게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기로 하는 이제 공동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매매 예약 완결권을 갖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각자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은 자기 자신의 그 지분 범위 내에서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고 매매 계약을 성립시켜서 그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원래는 그 전에는 이제 공동으로만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 판결에 의해서 수인이 공동의 채권자 명의로 부동산에 대해서 가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각자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예약 완결권을 가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뭐 다른 약정을 하지 않으면은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 예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에는 각각의 구체적인 이제 그 지분 비율에 따라서 지분 이제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언제나 수인이 공동으로 예약 완결권을 가진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렇고요. 당사자 의사 여부를 판단해서 각자가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공동으로 예약 완결권을 행사해야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전의 판결들은 무조건 그냥 공동으로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판결을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하겠다, 변경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18번 판결입니다. 18번 판결은 유담보의 약정인데요. 이제 18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법에서 이제 그 규정들을 볼 때는 유담보 약정, 즉 법에서 정한 절차 이외의 절차를 통해서 환가를 하든지, 또는 소유권을 법에서 정한 절차 이외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채권자한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유담보 약정인 것이죠. 이제 그 가등기 담보 등 같은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 그런 경우에는 유담보의 약정은 가등기 담보법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채무자한테 불리하여 무효인 약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이고요. 그런 유담보 약정에 따라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경우에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의 효력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예를 들면은 뭐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권을 채권자한테 귀속시키기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약정도 결과적으로는 유담보 약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법에서 정한 청산 절차 없이 소유권을 넘기는 거니까 유담보 약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유담보 약정 같은 경우도 당연히 채무자한테 불리함으로 무효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무효인 약정에 기초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본등기가 행해졌을 때 그 본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당연히 무효이고요. 그 등기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도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판결입니다. 여러분들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19번 판결은 아까 청산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채권자가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때 채권자는 어떤 책임을 지느냐라고 하는 그 판결입니다. 어떤 책임을 지죠? 네,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죠. 그래서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때 이제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거는 처분 당시의 목적물의 가액에서 그때까지 발생한 피담보 채권액을 변제한 나머지 금액이 결국은 손해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것도 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이제 동산 양도담보 같은 경우인데요. 유동집합물의 양도담보 계약인데요. 자, 유동집합물의 양도담보, 유동집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은 그 이제 수족관에 있는 그 치어, 뭐 이제 뱀장어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이제 치어를 집어넣어서 키운 다음에 이제 성장을 하면 팔고, 다시 또 치어를 집어넣고 다시 또 팔고, 이런 식의 이제 그 계속 사고팔고 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수족관에 있던 그 이제 미꾸라지들이 결국은 계속 변동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미꾸라지들 같은 거 자체를 다 하나의 그 집합동산으로 해서 담보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돼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원 농장 내에 있던 돼지들을 통상적으로 사육 관리하면서 돼지를 출하하여 얻은 수익으로 새로 구입하거나 그 돼지와 교환한 돼지 또는 그 돼지로부터 출산시켜 얻은 새끼 돼지에 한해서는 기존의 양도담보 효력이 이제 집합동산 양도담보, 그러니까 동산이 집합되어 있는 거를 하나의 이제 그 물권 단위로 묶어서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양도담보권의 목적은 이렇게 이제 새끼를 낳았다든지 아니면은 그 돼지를 팔아서 나온 돈으로 다시 또 돼지를 구입해서 거기다 넣은 거라든지 그런 것에는 다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만은, 피고가 별도의 돈을 들여서 별도의 자금을 들여서 반입한, 그러니까 이제 들여온 돼지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돼지에 대해서는 이제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중의 양도담보 설정인데요. 이중의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점유계정의 방법으로 인도하더라도 선의치 인정되지 않는 한 나중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로서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점유계정의 방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설명을 했었죠. 이중의 양도담보계약을 설정했을 때 첫 번째 점유계정의 방법으로 인도하더라도 첫 번째 먼저
그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고 더 이상 이제 양도담보권을 취득시켰으니까 더 이상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는 자가 제3자에게 또 양도담보권을 설정했을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선의취득을 양도담보권을 선의취득하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이제 소유권을 이제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리고 선의취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점유계정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이제 양도담보권이 설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거죠. 21번 이중의 양도담보권 설정에 대한 그런 겁니다. 22번 판결도 집합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그 물건의 집단, 재고의 집단이라든지 아니면 그 돼지들의 집단 또는 아까 그 미꾸라지들의 집단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집합물 같은 것에 대해서 양도담보권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했을 경우에 그 이제 물건들이 뭐 재고품이라든지 미꾸라지라든지 양도담보권을 설정했더라도 이게 들고 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조금씩 변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이제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개의 물건이 반입되고 또는 이제 개개의 물건들이 출하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물건들 전체에 대해서는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그 반입된 물건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채무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별도로 이제 반입시킨 물건이라든지 또는 그 반입된 물건 자체가 제3자의 소유인 경우, 그러니까 채무자 소유가 아닌 경우, 그런 경우라면은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집합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그런 이제 범위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 겁니다. 그 점을 다룬 판결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이제 물권법에 관한 내용들을 다 살펴보았네요. 참, 한 학기가 벌써 빨리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과 이제 줌 모임에서 만나긴 했지만은 아직도 이제 얼굴을 제대로 맞대지 않고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죠. 그러니까 좀 인사도 하고 좀 이렇게 수업 시간에 재밌는 얘기도 하고 뭐 내가 재밌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얘기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또 공부에 관한 얘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이게 온라인으로 진행하니까 다른 얘기를 하기가 어렵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딴소리를 하는 것 같아서 농담을 하더라도 뭐 앞에 누가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농담을 하지. 내가 뭐 미친 사람도 아니고 이제 화면에 대고서 농담을 하는 게 조금 약간 되게 쑥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그냥 수업만 쭉 진행하다 보니까 수업이 너무 또 재미없고 그 군데군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필요한 기묘한 얘기들이 있을 텐데 그런 얘기들도 다 생략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잔소리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정보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과정들이 다 생략이 되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수업이 좀 삭막해지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 눈빛을 바라보면서 또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기도 하네요. 다시 또 코로나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죠. 이제 뭐 2, 3 팬데믹이 다시 온 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고요. 건강을 제일 유의해야 되죠. 로스쿨 와서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은 건강을 제일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뭐 건강해야지 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해봤자 나중에 변호사 시험 못 들어가면 뭐 건강 안 좋아서 그럼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 공부하는 계획 속에는 여러분이 건강에 대한 계획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겨울방학 이제 지나고 나서 내년 봄이 오면은 좀 코로나가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이제 뭐 이제 백신이 나오고 그다음에 치료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워낙 전염성이 높기 때문에 쉽게 상황이 이제 수그러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어쨌든 최소한 당분간은 계속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없는 학생들이 제일 피해가 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참에 뭐 코로나 와서 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니까 이참에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좀 키워본다라고 하는 걸 목표로 해서 여러분들이 혼자 그러니까 뭐 누구의 도움을 얻어도 좋겠지만은 본인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하는 것도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험은 이제 12월 16일 날 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라도 여러분들 다음 주 수요일 날 줌 수업은 있죠. 다음 주 수요일 날 줌 수업하고 그 다음에 그 전이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게시판 올려주고요. 내가
자주 들어가서 여러분들 질문 보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12월 16일 날까지니까 월요일 날 저녁 때까지, 그러니까 14일 날 저녁 때까지만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5일 날까지 질문을 받게 되면 혹시라도 그 질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학생들이 더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14일 저녁 때까지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았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10시 줌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